자, 64쪽에 물권법이죠. 이건 우리가 첫 시간에 다 봤던 내용인데 물권의 특성.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새로 이렇게 첫째 주부터 안 들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뭐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강의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4주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1, 2, 3주차 그 3시간씩 한 거니까 그거 꼭 들어두세요. 들어두세요. 특성인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물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권리라고 했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다고 했냐면 직접 지배할 수 있다라고 있고요. 지배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절대성, 세 번째는 배타성,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양도성, 뭐 관념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이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로 바로 대표적인 물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행사한다, 실현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해요. 자기가 그냥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지배하면 돼요. 그래서 물권은 지배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물권이 있다, 이 소유권이 있다는 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한테나 합니까? 어느 누구한테나. 그래서 이런 성질을 절대성이다. 절대적으로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갑은 물건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자기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배타성이 있고 소유권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도성이 있어요. 이게 물권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그럼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여쭤본 것 중에 뭐 있었냐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 있다라고 했어요. 강의 청구권. 이거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이거는 저한테 주장하는 거니까 사람한테 주장하는 거죠.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 그러면 이 강의 청구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을 실현하시려면 저를 잡아다가 직접 지배해서 실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은 지배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돈 1억 빌려줬다. 제가 채권자예요. 그럼 제가 그 채권 실현하려면 돈 받으려면 채무자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채권은 지배성이 없습니다. 그럼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은 당연히 아무한테나 막 주장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하셔야 돼요. 절대성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성,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의 청구권은 배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수강 등록을 했거든. 다 나가. 나 혼자 들을 거야. 배타적으로 할 거야. 돼야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채권은요. 먼저 생기든 나중에 생기든 전부 다 평등합니다. 소위 채권자 평등주의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배타성이라는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채권은요.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1억 원의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채권 양도 가능해요. 근데 채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소유권은 양도 제한 특약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의 경우에는 양도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폭넓게 양도를 제한할 수도 있고 성질상 제한이 금지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강권이잖아요. 수강권.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수강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강권은 재산권이 아니에요. 수강권 그냥 학원에서 나눠줘요? 돈 내고 사신 거예요? 돈 산 거예요? 재산권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원칙은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건데 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수강권 뒤에는 조그만한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본 수강권은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으며 이런 말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원래는 양도를 불가능한 게 아니지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양도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양도성이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채권의 본성은 청구예요. 청구. 뭐 해줘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고 그럼 교재를 한번 보시면 65쪽에 물권의 객체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줄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가운데 줄에 보면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은 물건이고
예외적으로 권리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법조문이 나와 있죠. 98조와 99조인데 이건 뭐 우리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초 강의니까 일단 기초 개념으로 확인하시라고 적은 건데 물건을 보세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말. 물건에서 정의. 제일 중요한 말은 관리할 수 있느냐. 관리가 안 되면 그건 물건이 아니에요. 관리가 가능해야 물건이고요. 뭐 즐겁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일단 기초 개념으로 한번 파악하는 거예요. 99조의 1항을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라고 했냐면 토지랑 그 정착물, 뭐 대표적인 정착물, 건물 이런 거였죠. 자, 2항에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그럼 부동산 빼고 나머지 물건은 전부 다 뭐라는 거야? 동산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비행기, 동산, 그렇죠? 선박, 동산, 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민법에서는 안 쳐요. 그건 개론해 보는 거고 민법에서는 토지 정착물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 전부 다 동산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재산적 가치가 좀 크기 때문에 그 공시를 할 때 이렇게 등기 등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준한다라고 해서 준부동산 개념을 쓰는데 민법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민법에서는 토지 정착물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입니다. 물건.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물권의 대상은 물건에 한정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모두 된다고요. 권리.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 범위 내에서는 뭐가 나올 거냐면 저당권이 나올 거야. 저당권. 우리 이제 보통 은행이나 돈 빌리면 저당 잡잖아요. 그럼 저당은 어디다가 설정해요? 보통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다 하죠. 그럼 토지나 건물은 물건인데 근데 이 저당권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이라는 권리 위에 설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에 대한 저당이 설정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돈 안 갚아서 경매 넘어가면 경락인이 취득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전세권의 저당을 잡으면 아니 그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잖아요. 그러면 경매되면 경락인은 뭘 갖는 거예요? 건물 갖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아니라 전세권이라는 권리에다가도 저당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락인은 뭘 갖겠어요? 경락대금 내면 전세권 갖는 거예요. 전세권. 그게 바로 권리에 대한 저당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은 부동산이라는 물건 이외에 권리 위에도 설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물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란 이 물건이란 반드시 현존해야 돼요. 그리고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으면 물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하고는 달라요. 계약은 그 목적물이 반드시 현재 있어야 돼요. 장래 물건도 할 수 있어요. 장래 물건. 예를 들어 내년 봄에 신상 나온대요. 그럼 신상품 매매 계약 미리 해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려면 지금 되어 물건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현재 존재해야 물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물권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이 특정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TV를 하나 사려고요. 그 뭐 전자마트 갔더니 TV가 쫙 깔렸어요. 그럼 이 수많은 TV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제 소유권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되려면 그거 중에 하나나 또는 여러 개가 뭐가 돼야 돼요? 특정돼야 돼요. 특정되지 않으면 물권은 성립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물건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여기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물건이 있는데요. 물건의 일부 위에는 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건의 일부 위에. 그럴 수 없어요. 물건, 독립한 물건에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건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동산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이게 대표적으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동산은 뭐
독립성을 식별하기도 매우 쉽고 대체로 용이하고 그리고 시험 범위도 아니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분필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필을 셀 때 당연히 어떻게 세냐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잖아요. 그럼 요 한 개가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가 있어야죠. 요 앞부분은 갑이 소유자고 뒷부분은 을이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물건의 일부에도 물권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자, 책은 셀 때 뭐라고 세요? 한 권 이렇게 세죠. 그럼 이 한 권이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럼 여기에 물건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동일한 물건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산은 뭐 그냥 간단한데 문제는 부동산인데 토지 같은 걸 한번 보시면 토지는 눈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물건이라고 식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라는 건 국토가 이렇게 쭉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는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땅은 지적법상 이제 지적법이 아니라 뭐야? 공간적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할해요. 분할해서 필지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100번지가 됐어요. 100번지. 그럼 100번지면 이게 하나의 물건이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경우에는 독립한 물건을 다룰 때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필지요. 그러면 100번지의 소유자가 갑이다. 그러면 100번지 소유자 갑인데 친구 을이 찾아와서 좀만 띄워달래요. 그러면 이 갑이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 상황에서 줄을 이렇게 그어서 이 땅은 네 땅 해라라고 해서 을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갑의 땅인데 이 을이 좀만 줘 이러니까 애따 이러면서 금거 가지고 네 땅. 그러면 이 땅은 을이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100번지의 일부니까 일부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 이만큼을 떼주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분할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100-1번지가 돼요. 그럼 100-1번지가 되면 100번지의 일부예요. 독립한 물건이 돼요. 그래야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판례 표현으로 옮기면 분할되지 않은 한 필 토지 일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필되지 않으면 그건 일부분이니까 등기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지 단위로 나누고요. 건물은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면 동 단위로. 한 개 동이 있으면 원칙은 이게 하나의 건물이에요. 하나의 물건. 그러면 이 한 동에는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한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 건물들 보면 이제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잖아요. 그럼 이 건물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은 층마다 소유자가 다를까요? 한 사람이 소유자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등기부 봐야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그것은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할 수도 있고 하나의 건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자, 아파트가 뭐 101호 아저씨, 102호 아주머니 소유자가 다 다르죠? 자, 그럼 이거는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원칙대로 한다면 어떻게 사고 팔아야 돼요? 동체로 사고 팔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외를 인정해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집합건물법상 이렇게 건물을 구분해서 별도의 물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구분 건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구분 건물.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좀 자세히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구분 건물로 할지 하나를 통으로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소유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 건물을 지었어요. 제가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면 제가 이 건물을 하나로 등기하면 소유권은 몇 개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이거 분할해 가지고 팔았어요. 그럼 소유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외. 근데 뭐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과정에서 볼 텐데 하나 좀 꼭 기억하실 점은 예외가 있는데요. 한 필 부동산에 부동산 일부에 성립하는 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부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하는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은 뭐냐면 앞에 용자는 사용한다 할 때 용자예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수익한다.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물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빌려 쓰는 물권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지상권, 두 번째 지역권, 세 번째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가지는 빌려 쓰는 물권. 그러니까 근데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상권, 지역권은 뭘 빌려 쓰는 거예요? 앞에 땅 짓자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토지에만 설정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전세권은 보통 어디다 설정해요? 전세권은 건물에 하죠. 건물에만 되는 게 아니라 토지도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토지 건물에 다 설정할 수 있고 앞에 땅 짓자 들어가 있는 건 어디에만 된다고요? 토지에만 설정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려 쓴다라고 생각하실 때 반드시 건물 전부를 빌려 써야 할까요? 일부만 빌려 쓸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얘네들 빌려 쓰는 물권은 반드시 전부를 빌려 쓸 필요가 없고 일부에 성립될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니까 용익물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내용이 65쪽까지 나와 있고, 자, 66쪽을 보시죠.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물권은 막 만들면 안 되고 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 법으로 정하겠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당사자가 계약으로 물권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자, 조문 딱 읽어보니까 어감상 이거 임의 규정 같아요? 강행 규정 같아요? 강제하는 규정이에요. 이게 185조가요. 물권법 첫 번째 조문이에요. 184조까지가 총칙이고 5조가 처음인데 처음부터 깐깐하게 시작하잖아요. 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물권법은 이 물권 법정주의 영향 때문에 대체로 강행 규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물권 법정주의.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물권의 창설은 법률 아니면 뭘로 하라는 거예요? 관습법으로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률이에요. 법률.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 또 이제 대통령령, 명령이나 뭐 시행규칙, 뭐 각부 장관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 명령, 시행규칙 이런 거 있으면 명령으로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로만 된다고요? 법률로만 돼요. 법률.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에 물권은 법령으로 창설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예요. 법령으로 하면 안 돼요. 법률. 법령이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요? 명령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최고 상위법이 뭐야? 법 중에 짱. 헌법. 그렇죠? 헌법이 가장 기본 최고법이고 그러면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면 돼요? 헌법에 따라야 돼요? 따라죠. 이게 만약에 위반되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위헌법률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없애잖아요. 요번에 뭐 가장 최근에 위헌 선언 받아서 신문에 막 나왔던 거 간통죄 있었죠. 간통죄는 어디에 규정돼 있었을까요? 법률에 형법에 규정돼 있던 거예요. 근데 그 형법에 간통죄가 규정돼 있었는데 헌법에서 말하는 헌법 10조에 뭐 행복추구권, 뭐 성적 자기결정권 이걸 침해했다고 해서 이 법률 조항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위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상위법이 뭐라고요? 헌법, 법률, 그다음 명령 규칙인데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 건 이 명령 규칙까지는 안 되고요. 법률로서만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명령이나 규칙은 누가 만들까요? 대통령령이나 각부장관령을 만드는 데는 어디예요? 우리 이제 삼권 분립으로 보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명령 시행 규칙은 어디서 만들어요? 행정부, 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정부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만드는 거 가지고는 물권을 창설하거나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럼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는 누구예요? 우리의 대표자죠. 확 와닿지는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가 만든 법률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명령이나 시행규칙은 안 돼요. 그래서 법령이 아니라 율이다라는 점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관습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관습법이라는 건 법조문 찾아보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습법은 불문법이에요. 불문법. 그러니까 문자화 되지 않은 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관습법하고 비교되는 개념은 뭐냐면 관습법과 관습이 비교가 되는데, 관습법이라는 것은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어 오다가 사회 공동체의 법적인 확신의 단계에 이른 것을 관습법이라고 하고요. 관습이라는 것은 거듭되는 관행은 있었지만 아직 공동체가 법적 규범으로 확신하지는 않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결국 차이점은 관행은 같은데 법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되는 거예요. 의미는 이해되셨죠? 실제로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법적 확신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살기도 바쁜데 뭐 이런 법적 확신까지 하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모르니까 결국 어디서 결정을 할까요? 이게 관습법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 법원이 관습법이다라고 판시하면 그때부터는 관습법화 되는 거예요. 소위 이제 뭐 국가 승인설에 따라서 확신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로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 사건은 예전에 있었던 그 참여정부 때죠. 참여정부 때 그 돌아가신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수도가 지금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가 서울인데 이 수도 자체를 충청권으로 이전시키려고 했어요. 특별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 위헌 결정이 나서 행정수도라는 이름으로 변형시켜서 지금 세종시로 들어갔는데, 그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법을 왜 위헌이라고 했냐면 그것은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것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헌법 조문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관습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살아가면서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법적 확신을 갖고 사느냐? 알 게 뭐예요? 그냥 누가 있다고 한 거예요? 법원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때 고 노무현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고 그 양반도 뭐라고 하셨냐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몰라요. 모르는데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법원이 판단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물권은 관습으로 창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해 X예요. 관습으로 창설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관습이 아니라 관습법으로만 이것도 법이니까. 그래서 법률 또는 관습법. 그러면 우리 좀 막 만들게 냅두지 왜 이렇게 강제를 하느냐? 물권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것은 절대성이에요. 그럼 계약하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쳐요? 제3자에게도 미쳐요? 당연히 절대적이니까 제3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만 새로운 물권 계약을 만들어내면 제3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물권 거래를 저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만들면 등기부에 공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오늘 수업 끝나고 야 우리 물권이나 하나 창설할까? 이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했으니까 민법권이라는 물권을 만들었다고 쳐보죠. 이런 물권을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면 등기부에 민법권 써주세요 하면 써줄까 안 써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설령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고 쳐봐요. 이게 등기부에 기록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 부동산에 어떤 제한적 권리가 있을 거라고 등기사항 열람을 했더니 등기부에 민법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물권은 영향을 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물권의 공시나 거래를 저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권의 종류는 법이 미리 정해놓겠다는 거예요. 법이 정해놓을 테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중에서 하나를 뭐 하라고요? 골라서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법이 정해놓으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물론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르면 공부를 해야지. 모르면 누구한테 물으면 다 알아요. 이게 등기부에 물권의 종류가 다 써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저당권 써 있어요? 물권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럼 저당권이라는 것은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도 남들한테 찾아보거나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선택해서 써야지 새로운 걸 만들어 버리면 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둘 간의 문제예요. 둘 간의 문제예요. 그럼 계약은 꼭 법이 정해놓은 계약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계약을 해도 될까요? 둘만 합의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고요. 물권은 자유의 원칙이 아니라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법정주의가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때 강제하는 건 두 가지 강제가 있는데 이때 강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를 강제하고요. 내용을 강제해요. 그러니까 종류를 강제한다는 것은 법이 정하고 있는 이외에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는 거고. 자, 내용 강제는 뭐냐면 법이 정하고 있는 종류를 선택해요. 예를 들어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선택했는데 자기 둘이서 이 내용을 바꿔버리면 돼야 안 돼요. 내용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 강제한다고요? 내용까지. 그래서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를 두고 있다. 자, 그 얘기고 오른쪽에 보면 물권의 종류 해서 박스가 있는데 이거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조금 이따 보시고 자, 그리고 물권의 효력인데 먼저 우선적 효력이 나옵니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물권이 여러 개 있대요. 하나의 부동산에 다른 종류의 물권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게 우선할까요? 물권이 여러 개 있으면 빠른 게. 성립 시기에 따라서 우열을 정하겠죠. 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부동산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 1억 원, B라는 사람이 후순위 저당권, 얘도 빌려준 돈 1억 원. 얘들은 언제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냐면 얘는 10월 15일, 얘는 11월 15일 날 저당권 등기를 각각 했고요. 그리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얘들도 1억 원씩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근데 이 갑과 을은 저당권 설정을 안 하고요. 그냥 뭐 단순히 차용증만 받아뒀대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일반 채권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저당권자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 얘는 언제 돈 빌려줬냐면 2월 1일, 얘는 5월 1일 날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돈 빌린 사람이 이렇게 네 사람인데 얘가 돈을 결국 못 갚았어요. 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건물의 매각 대금이 3억 원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이 3억 원을 가지고 얘들 이제 배당을 해주겠죠. 자, 1순위로 누가 배당을 받을까요? A가 1억을 받아요. 2순위는요? B가 받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같은 물건이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요? 빠른 게. 성립식에 따라서 얘가 우선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돈을 먼저 빌려줬는데 얘들이 먼저 받아가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얘들은 물권자고 얘들은 뭐예요? 채권자. 그럼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시기하고 상관없이 누가 더 빠른 거야? 물권을 먼저 해줘. 물권. 얘가 우선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남는 돈 1억 남았어요. 그럼 1억 남았으면 이제 갑과 을 어떻게 배당할 거냐?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빌려준 갑이 받아갈까요? 늦게 빌려줬어도 을이 먼저 받아갈까요? 같이 받아갈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채권은 모두 평등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등록 제일 먼저 했으니까 내가 먼저 이런 거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 오든 늦게 오든 채권자는 다 똑같아요. 그럼 얘랑은 날짜는 의미가 없어요. 채권자는 평등하니까. 그럼 어떻게 배당하면 될까요? 소위 안분배당. 그러니까 안분배당이라는 것은 채권에게 비례해서 얘가 1억이고 얘도 1억이니까 1대1로 얼마씩? 5천 이렇게 배당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권이 여러 개 있으면 빠른 게 이기는 거고요. 그리고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누가 우선한다고요? 물권.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B라는 사람이 그 건물에 전세권 취득하고 들어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되면 이 전세권은 존속할까요? 경매되면 소멸될까요? 뭐가 더 빨라요? 저당권. 그럼 저당권 밑에 있는 건 무조건 다 어떻게 돼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는 권리는요. 사용하기 위한 권리예요? 돈 받기 위한 거예요? 돈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은 존속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경매 실행되면 누가 돈 받아갈까요? 제일 먼저? 저당권이요. 그럼 저당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면 얘가 없어지면 얘 밑에 있는 쫄따구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하려고 해요. 임대차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아파트 하나 임차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선순위에 근저당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럼 선순위에 근저당이 달려 있는 집에 임대차를 들어간다는 건 나중에 경매가 실행되면
나가야 돼요? 더 살 수 있어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가 위에 있으니까? 저당권이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A 저당권, B 전세권, C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C가요. 경매를 실행했어요. 경매를 실행하면 이 전세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왠지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존속할 것 같지만 소멸하는 거예요. 왜 소멸하냐면 이 상태에서 경매 넘어가면 누가 제일 먼저 돈 받아가요? A죠. 그럼 얘가 기준인 거예요. 얘 밑으로는 무조건 다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없으면 C가 경매하면 B는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C보다 위에 있으니까 존속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위에 있어요? A가. 그러면 경매 실행되면 어디부터 소멸하니까? 저당권. 그렇죠? 괜한 얘기를 꺼냈다 싶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요.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경매가 실행될 때 싹 다 없애버리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에요. 그게 제일 빠른 저당권이에요. 왜냐하면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이라는 건 100% 소멸해요. 저당권은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제일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소멸해요. 그러면 존속하려면 뭐보다 빨라야 돼요? 제일 빠른 저당권. 바꿔서 말하면 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만 존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나중에 볼 건데 뭐 A라는 저당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주택을 임차합니다. 근데 임차권은 채권인데 이 주택을 임대차 했을 때는 동사무소 가서 뭐 한다? 동사무소가 아니지 뭐예요? 주민센터인가요? 이름을 바꿔도 그렇게 바꿔서 자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됐어요. 요 임차인 나가야 돼요? 계속 살 수 있어요? 일단 확정일자는 지금 나오지 않고요. 일단 저당권하고 임차권이 있어요. 누가 더 빨라요? 저당권. 그럼 저당권 밑에 것들은 무조건 다 싹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 들어갈 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파트 들어가 살고 싶은데 봤더니 등기부 봤더니 선순위의 저당권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얘는 경매 실행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안 나가려면 자기가 저당권 없애면 돼요. 돈 갚아서.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러면 근데 실제로 요즘에 뭐 임대차 전세 들어가는데 저당권 하나도 없는 깨끗한 데를 찾는 건 사실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재수 없어서 경매되면 나가는 건 각오해야 되는데 그럼 뭐라도 건져야 돼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보증금 받아야 되잖아요. 보증. 그래서 뭐 해요? 확정일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배당받을 때 1순위 A 그다음에 누가 받는 거예요? B 받는. 만약 확정일자 없으면 배당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대항한다 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고 뭐 받으려고 나중에? 보증금 받으려고. 그럼 만약에 확정일자도 없으면 얘는 배당도 못 받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뭐 물권 채권의 우선적 효력하면서 뭐 간단하게 내용들을 봤어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은 나중에 기본 강의나 심화 과정 가면 또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그냥 저당권 하시면 안 돼. 제일 최고 선순위는 저당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저당, B 전세, C 저당, 예를 들어 D는 일부 전세, 그리고 5번에 E는 가압류, 6번에 F가 저당. 얘가 경매 실행했어요. F가. 어디부터 소멸한다고요? 이건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누가 하든지 간에 제일 빠른 저당권이 뭐 한다고? 기준하는 기준. 그럼 기준하면 밑에 것들은 다 볼 것도 없이 전부 다 어떻게 다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제 68쪽을 보시죠.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고 개념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물권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물권이다라고 하면 물권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을 절대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갑이 만약에 을에게 채권이 있대요. 채권. 그러면 이 채권은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니까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냐면 요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성이죠. 그러면 이번엔 반면에 침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요. 침해. 그러면 채권의 침해는 아무나 막 침해할까요? 채무자가 침해할까요? 채무자가 침해하겠죠. 돈 안 갚는 사람은 채무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제3자의 채권 침해를 논의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채권은 상대성이니까 침해도 상대적으로 발생해요. 근데 반면에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침해도 특정인만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물권의 절대성을 확보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물권자를 위해서 만들어둔 게 뭐냐면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면 제일 기본은 뭐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권이 있어야 돼요. 물권이 상실된 사람, 물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반환 청구가 있고요. 방해 제거. 방해 제거 또는 방해 배제라고 해요. 그리고 예방 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라는 것은 내 거를 누가 가져갔다. 가져와. 반환 청구고요. 또는 침탈 이외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 땅인데 누가 막 무단으로 비닐하우스 설치해 놓고 치워라는 게 방해 제거. 그럼 예방은요. 현재 방해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방해할 염려가 있다. 옆집 축대가 무너져서 우리 집 깔릴 것 같아. 야, 예방 조치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방 청구야.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예요. 토지의 소유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합니다. 갑이 해외여행 장기간 갔다 왔더니 을이 몰래 여기다 건물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자,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일까요? 무단 신축자 을일까요? 일단 건물은 무조건 을 거예요. 건물은 완전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든 없든 신축하면 그 사람 거예요. 근데 건물 소유자는 얘인데 그럼 우리가 갑이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야, 너 뭐야? 철거해라고 할 거 아니야? 철거. 그럼 물은 네 하고 철거해야 돼요? 네. 철거할 때 철거하더라도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을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소송을 제기하냐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건물 철거 및 토지 명도 소송을 제기할 텐데 그러면 이때 건물을 철거하라는 건 반환 제거 예방 중에 뭘까요? 건물 철거해라는 건 방해 제거겠죠. 방해를 제거해야죠. 야, 내 땅 가져와라고 토지를 인도하는 건 뭘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였죠. 그게 바로 방해 제거 반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갑이 해외여행 갔다 와 보니까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거 철거 청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이 땅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병이 됐습니다. 근데 갑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괘씸했던 거예요. 안 되겠다. 야, 너 철거해라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더 이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 그럼 여기서 제일 기본이고 중요한 거예요.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물권이 있어야 돼요. 물권을 잃어버린 사람 절대 안 되고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야, 물권은 네가 이전 받아라. 물권적 청구권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을게.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양도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68쪽에 2번에 보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비교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1번에 보시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이 요구되지만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는 방해자의 고의 과실이나 손해 발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건의 차이점이 중요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표로 보면 물권적 청구권하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비교해 보면
일단 뭐 발생 원인, 왜 할 수 있는지 원인, 그리고 요건, 그리고 행사 방법이에요. 행사 방법.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원인은 뭐냐면 물권이 침해되었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때 행사하는 거야. 그럼 가능성이 있을 때 행사하는 건 뭐예요? 예방 청구겠죠. 예방 청구. 만약에 지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침해가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OX예요. 틀려. 현재 침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도 가능성이 있어도 예방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비교하는 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비교합니다. 불법행위가 있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건이라고 했어요. 이때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 발생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손해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물권이 침해되었다면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든 없든 내 거 줘라고 반환 청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손해가 발생돼야죠.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요건의 차이죠. 요건의 차이점을 좀 구별해 두시고, 행사 방법은 행위 청구권이에요.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거죠. 뺏겼으면 가져와라고 할 수 있고, 방해하고 있으면 치워, 그리고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하지 마라고 자규나 부작위 등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행위 청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의 피해를 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수업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누가 졸음운전하다가 저를 차로 치었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받아야죠. 행위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저는 돈에는 욕심이 없고요. 아저씨 거기 계세요. 저 차 갖고 나올게.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반드시 뭘로 받아야 돼요? 돈으로 받아요. 돈. 금전배상 말이에요. 금전배상. 금전배상. 자,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거야.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 물권적 청구는. 그런데 손해배상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갑의 집이고 이게 을의 집인데, A라는 사람이 갑네 집에 들어와서요. 갑네 집에 와가지고 밤에 도둑질 하다가 갑이 깨서 도둑이야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담 넘어서 도망가다가 A가 갑에서 훔친, 갑네 집에서 훔친 귀금속을 을네 집 마당에 떨구고 도망갔어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이 다음날 을한테 아저씨 그거 금은보석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이때 갑이 을에게 아저씨 그거 돌려주시면서 손해배상도 하세요.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손해배상은? 자, 지금 얘가 반환을 청구한다는 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잘못이 있어요. 고의과실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을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손해배상 함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는 내 물권이 침해되면 침해자의 고의과실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물권적 청구 들어가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그 사람에게 손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침해자의 잘못,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실 지문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은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함께 행사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OX예요. 물권적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함께 행사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행사될 수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 갑인 땅인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한 달 동안 지어놓고 있었어요. 그럼 얘가 철거만 청구해요? 손해배상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요. 제 자동차인데 누가 훔쳐가지고 한 6개월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반환 청구만 해야 돼요? 손해배상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얘들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병존할 수 있다, 함께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지문인데, 근데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언제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 병존한다라고 하면 그건 틀려요. 언제나 병존하진 않아요. 병존하려면 뭐가 있을 때? 고의과실, 침해, 책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개념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가 나오는데 종류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